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막바지에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고 곧 21대 국회가 5월 말을 임기로 해서 종료가 될 건데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입법을 여러 가지 통과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양곡법을 약간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올린 다음에 통과를 시켰고요. 이건 뭐냐면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연장하는 법도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언뜻 보면은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지원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하나하나 뜯어보면 돈 들어갈 일들이거든요. 돈이 꽤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기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은 양곡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점점 쌀을 적게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흰쌀밥이 최고다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밀가루도 많이 먹고 한식이 아닌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떨이로 쌀을 40만 톤을 처분을 했대. 이게 사료로 처분한 거예요. 사료로.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쌀들을 다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970년도에는 1인당 연간 136kg을 먹었었는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56kg을 먹으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다 쌀밥을 올려서 먹었었는데 물론 뭐 좀 어려운 집들은 보리도 섞어 먹었겠지만 먹고 살만해지면서 점점 쌀을 좀 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식 메뉴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쌀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많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에 굳이 쌀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인드죠. 사실 밥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뭐 밥 안 먹으면 국수 먹어도 되고 피자 먹어도 되고 햄버거 먹어도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정부가 추곡수매라고 해서 가을이 되면 쌀을 사주고 있어요. 사주고 있는데 이미 그게 좀 오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축을 3년을 하고 나면 그 쌀은 더 이상 식용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가격에 거의 10%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 가격으로 그냥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떨이 하는 거예요. 떨이. 그 물량이 무려 1년에 40만 톤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곡법이 제정이 돼서 계속 그 법이 유지가 된다고 치면 2030년대에는 재정 부담이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연평균 초과 생산량이 43만 톤에 달할 건데 이걸 전부 정부가 사놨다가 그냥 썩혀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 부담이 1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곡법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쌀뿐만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들도 최소 소득을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농민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뭔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수요와 상관없이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최소 소득이 보장이 된다는 거니까 얼마가 됐던, 시세가 얼마가 됐던 나는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은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면 괜찮아진다는 구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요랑 상관없이 생산을 마구마구 할 경우에 가격이 내려가도 정부에서 이를 보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마늘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래갖고 올해는 마늘 농사를 너도 나도 막 짓는 거야. 그랬더니 마늘이 엄청나게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 마늘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됐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시장에 마늘 물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마늘 가격이 너무 내려갔다?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제 생각에는 물론 농가를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을 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마구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늘이 이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작물로 지정이 됐어. 그럼 마늘 농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밭을 늘려가지고 무조건 생산하면 돼. 그러니까 생산량을 보면서 올해는 마늘을 좀 적게 하고 이 땅을 좀 다른 작물의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마늘로 간다. 우리는 무조건 마늘로 가서 정부한테 돈을 받아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공급이 축소되는 이런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공급이 확대돼도 가격이 유지되니까 계속 초과 공급이 되는 거고 이 초과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만든 법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에요. 이게 뭐 없던 법은 아니고 이미 있었던 법인데 세월호가 벌써 10년이나 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 지정해 놓은 기간이 다 됐어요. 10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라고 만든 법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5년을 더 하겠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좀 이상한 곳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지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의료 지원금의 59%가 치과와 한방 치료에 편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의 유가족들도 자기 부담금의 40%를 내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게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전체 10년을 두고 봤을 때의 일이고, 최근 3년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사용액 중에서 치과와 한방치료로 들어간 비용이 68%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방이 물론 뭐 한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을 처음에 지원을 하기로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였어요. 심리치료와 트라우마.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직접 몸에 외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으니까 유가족들에게는 좀 심리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과 치료 같은 걸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이 추적 관찰을 하고 보니까 그거와 동떨어진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은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트라우마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치아가 상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치과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10년이나 지났으면 이게 과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아가 손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상이 된 건지 그거는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치과나 한방 쪽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게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아예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안 나갔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그리고 교사들, 일반인들도 7억, 8억, 여기 교사 같은 경우에는 11억까지 나오는데 꽤 많은 돈을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험금이나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미래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원래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야 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지원금은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을 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 3억 원, 이 위로지원금 3억 원으로 충분히 했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고 하면은 다른 사고들하고 좀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월호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참사였기 때문에 임팩트가 컸지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뭔가 도로 관리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랬을 경우에 유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정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은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세월호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배 개조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고들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따지고 보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고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억에서 11억이 작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았던 지원금 내에서 의료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좀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세월호가 잘 기억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종을 울린 그런 사고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만든 게 전세사기 피해구제법인데, 이게 전세사기 피해구제법이 뭐냐면은 전세사기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나라에서 선구제하고 후 구상을 한다. 이게 구상이 뭐냐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잘못으로 변제의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타인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가 무보험 차량한테 내 과실 0%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 보험사에서는 일단 나에게 내 차량 수리비와 나에 대한 보상금, 보험금을 먼저 지급을 해요. 근데 우리 과실은 0이잖아. 우리 과실은 0이니까 우리 보험사가 이 과실을 낸 무보험 차량에게 돈을 받아내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 보험사가 구상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전세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향후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가해자가 돈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진즉에 돌려줬겠죠.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해자에게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치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구조가 빌라가 사실 주요 타겟인데 빌라는 시세를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고 신축이 많아. 신축이 많다는 거는 시세가 확실치 않다는 거거든요. 이 전세 사기의 구조가 어떠냐면은 먼저 건축주가 건축을 해. 빌라 건축을 해. 그런 다음에 부동산한테 이거를 팔아달라고 수수료를 줘요. 그럼 부동산은 바지 명의자를 한 명 어디서 데려오는 거야. 바지 명의자는 이제 돈은 없지만 이 건축주가 건축한 빌라의 주인으로 등록될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바지 명의자가 전세 피해자에게 일단 전세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빌라를 산 것처럼 빌라 매수 대금을 이제 건축주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 이제 수수료, 이때 받았던 수수료를 일단 부동산에서는 이 바지 명의자에게 일부 넘기는 거죠. 그러면 바지 명의자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수수료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 채, 두 채, 10채, 100채까지 늘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빌라 왕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바지 명의자를 세워서 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투자자가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부동산한테 복비를 주고 이제 빌라를 사면서 전세를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 피해자는 일단 전세금을 주고 이 전세금으로 빌라 매수 대금을 치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큰 곳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도 빌라를 살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계속 물건을 늘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물건을. 근데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는 부피 투자라고 해서 이런 방식이 많이 쓰여요. 근데 문제가 부동산 하락기 때는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이걸 돌려주지 못해서 파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전세계약 자체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적금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정책금융까지 지원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가 결국에는 없어져야 맞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전세를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법을 이용한 사기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보호법까지 생겨버린다면 전세 피해자가 바지 명의자에게 전세금을 전달을 해. 그런데 바지 명의자가 돈을 빼돌렸어. 그런데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전세 피해자한테 먼저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바지 명의자랑 전세 피해자라는 사람이 일당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바지 명의자고 돈을 빼돌린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전세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한패로 모집이 된 사람이라면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바지 명의자한테 다 줘서 돈을 빼돌리게 하고 그 피해 보상금은 국가한테 받으면 되니까 이 바지 명의자만 깜빵에 한번 갔다 오면 이 빼돌린 돈이 그대로 다 자기들 일당의 돈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라면 이 구조로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내기가 너무 편하니까. 마치 보험 사기처럼 전세 피해 코스프레를 하면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이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만든 법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뭐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25만 원 주면 살기 좋아지나요? 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 100만 원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25만 원도 굉장히 큰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의 1년 예산에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에서 6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다 주려면 지금 13조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년 국가 예산의 2%나 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걸 한다고 해서 민생이 회복될까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데 제발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표를 뭐 몰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승리한 지역구가 많이 생긴 이유도 불통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좀 우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돈으로 사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민주당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단기간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이 너무 목적 없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풀린 돈들이 결국에는 통화 증가를 통해서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상승되면 서로 더 힘든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스티키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한참 동안 못 내리고 있죠. 올해도 6월 달에 내린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9월 달에나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푸는 행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